이번 거 김나나 치웠어? 채워왔어 얘들아? 안 치운 사람 앞에 타임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검사하기로 무리를 줬어. 여러분 해오세요. 알겠죠? 다음 주에 검사할 거예요. 저번 주에 한 거 빈 거 채워오야 돼 얘들아. 자, 오늘은 선생님이 뭘 나갈 거냐면 인문 8이 나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숙제 나갔던 부분들 지금 9주차, 10주차에 시험 범위로 중간고사 때 했던 친구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앞에서도 좀 우리가 연계해서 공부할 거랑 또 내신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도 안 한 것들은 사실 조금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중요한 애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인문 8은 8주차에 있었던 숙제였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 내용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조금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이 롤랑 바르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보다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어. 여러분 비문학 지문에서 소시르나 혹은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언어학이 기출에 많이 나왔어서 그걸 연계시켜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려고 선생님 이 지문을 갖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문을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대중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중매체는 최근에 얘들아 조금 어렵게 나왔던 지문 중에 뭐가 있냐면 아도르노의 동일성, 비동일성.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와서도 연계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1문단에 읽었던 내용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프랑스 기호학자이자 문예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대중매체의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 대상이 아니라 특정 사회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수용 과정에서 특정 이념이 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신화래요. 그러면 현대의 신화라고 하는 여러분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빈칸에 개념을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서술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서술 방식보다 선생님이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식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럼 앞에 나오는 개념이나 앞에 나왔던 문장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현대의 신화에서 중요한 내용을 더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 거거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대중매체의 이미지하고 텍스트에서 뭔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오락이나 소비 대상이 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특정 사회 문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특정 사회적인 문화들이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 이거를 대중매체는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들아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수용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 네 개의 키워드는 현대의 신화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왔던 문장들은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도 계속 내용 연결되잖아요. 이 키워드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갈게요. 그는 이런 현상을 현대 신화라고 명명하고 일상 속 기호에 숨어있는 이념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려고 했대.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일상 속 기호에 숨어있는 의미인 거잖아. 왜냐면 이념이나 권력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서도 뭐가 있다고 했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일상 속 기호는 앞에 나와 있던 여러분 어떤 키워드랑 연결될 수 있는 거네. 자, 문맥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얘들아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대중매체거든요. 그러면 이 일상이라는 건 대중매체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대중매체라는 건 진짜 일상에서 여러분 그냥 핸드폰만 켜도 바로 대중매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매체는 일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기호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대중매체에 뭐와 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 얘들아? 이미지랑 텍스트에.
그러면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바로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여러분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이념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작동될 건가 이걸 연구했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작동될지 우리 이미 예상돼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작동했겠죠. 왜냐면 자연스럽게 수용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앞에 나왔던 문장하고 뒤에 나왔던 문장에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 위에서도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여러분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면 비슷한 말들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자, 바르트는 소시르의 이론을 분석 도구로 활용을 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철학가들이 있으면 이 철학가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면 대부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바르트는 소시르의 이론을 그냥 다 갖고 온 거야. 그러면 그냥 완전히 수용을 해버리는 거지. 자, 소시르는 언어를 기호로 보았고요. 언어 이꼴 기호인 거예요. 자, 기호는 음성이나 문자 등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형태인 기표와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적인 내용인 기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대. 그럼 즉 언어 이꼴 기표 더하기 기이가 되는 거지. 기호 이꼴 여러분 기표 더하기 기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표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예시가 나왔다 얘들아. 기표는 어떤 예시로 지금 설명했어? 음성과 문자. 그치? 음성이나 문자가 이게 기표의 예시야. 이게 기표의 예시. 그래서 여러분 음성도 여러분 청각으로 지각해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죠. 여러분 문자도 여러분 표기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시각적으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죠. 이걸 기표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 그 기표가 가리키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바로 기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여러분 한자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한자를 만약에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몰라도 저거는 글자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언어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언어라는 건 알잖아요. 그게 기호라는 거예요. 소시르는. 그러니까 소시르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는 기호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기호 언어처럼 보인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뭐라고 읽을 거냐면 은이라고 읽거든요. 은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은이라고 읽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은은 여러분 이건 뭐가 되냐면 음성이잖아. 이게 기표.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은색할 때 은이야. 금색 은색할 때 은. 그러면 여러분 이 쇠 중에 쇠한다. 이런 금속 중에 은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 내용이 바로 기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언어는 기표와 기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예시 들었지만 얘는 더 친절하게 본문에서 예시를 들어주니까 이 예시를 생각해주면 되지. 자, 나무라는 말은 말소리 혹은 문자 형태로 주어지는 기표와 자, 그럼 여러분 말소리가 아까 음성이고 문자 형태라는 건 이 문자인 표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기표와 줄기와 가지를 가지고 있는 목재식물이라고 하는 기이가 결합한 하나의 기호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를 모른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수업을 듣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어 오늘 하나 알려줄게 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처음 보는 글자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배울 언어이자 여러분은 봤을 때 기호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생긴 애를 나무라고 해 라고 알려준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 단어의 기호의 여러분 음이잖아요. 음이니까 이게 기이. 자, 근데 이건 이렇게 읽어 라고 해서 선생님이 발음 기호로 음성을 알려준 거야. 나무 소리로 여러분 지각을 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하고 기표가 만나가지고 기호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게 소시르에 얘기하고 있는 언어학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말을 조금씩 바꿨기 때문에 우리 말을 바꾼 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 기는 음이거든요. 음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태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얘는 형태고 얘는 음이구나. 자,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용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기표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이 내용의 반대말을 생각해주면 돼.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음악이나 아니면 미술 지문 같은 거 보다 보면 내용의 반대말이 뭐예요? 형식.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언어와 기호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의미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기표와 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되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여러분 이 소실은 이런 기호의 구조에서 기표하고 기 사이에 어떤 본질적으로 자의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대요. 자의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 둘 사이에 뭘 갖고 있다? 특성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 자, 즉이라고 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면 자의성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줄 거야. 특정 기표가 반드시 특정 기를 가리켜야 할 필연성은 없다라는 거래요. 이게 자의성의 개념이에요. 자의성의 개념이야. 필연성이 없다. 자, 다만 사회적 약속과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대. 우리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표와 기 사이의 관계의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속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다른 지금 예시를 여기다 다시 정리해놨거든? 요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언어는 소실은 기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어. 자, 기호는 여러분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다? 기, 표기. 근데 여러분 자, 얘는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라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림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제시한 거예요? 기의를 제시한 거죠. 그러면 기의가 되고 이 기를 별이라고 발음하고 별이라고 표기해 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보여준 거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표시니까 이게 여러분 기표가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이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발음할 거냐면 스타라고 발음할 거고 그 다음에 스타라고 쓸 거야. 자, 여러분 일본어 읽을 수 있는 사람들 혹시 있어 얘들아? 별을 일본어에는 호시라고 읽고 호시라고 써요. 자, 여러분 중국어에서는 한자를 이렇게 쓸 거고 표기할 거고 성에다가 성조를 붙여가지고 발음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각 나라마다 여러분 기호 언어들은 여러분 발음하고 여러분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게 다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기표하고 기의 관계에서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여러분 왜 얘를 한국 사람들은 별이라고 불러요? 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타라고 하죠? 왜 일본 사람들은 호시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는 그냥이야. 우리는 별이라고 그냥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물론 어원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어원 자체도 이유가 없어. 그냥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얘들아 이 기표와 기가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자의성이에요. 그러면 자의성이 아까 기표랑 기가 만날 때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했죠. 그러면 필연적의 반대말이 뭐야 얘들아? 우연적이지. 얘는 우연히 기표와 기가 만난 거야. 이걸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표와 기의 관계에는 여러분 자의성을 가지고 있고 자의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연적이다. 그냥 의미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자의성이고 우연적이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약속했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그러면 여러분이랑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한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이건 별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성질이 바로 사회성이라고 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하고 기표의 관계에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특성에서 하나는 자의성이고 사회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3문단을 한번 봐보자. 자, 바르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자, 근데 그럼 봐봐. 여기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 텍스트.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일상이랑 비슷한 단어가 뭘 찾았지? 대중매체. 그리고 이미지하고 텍스트랑 비슷한 걸 뭘 찾았지 얘들아? 기호. 그러면 여러분 아까 1문단에서 여러분 일상 속 기호를 대중매체의 이미지와 텍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라고 했잖아. 그걸 여기서 짜깁기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 일상은 대중매체, 이미지 텍스트도 대중매체의 특성이면서 기호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일상 속 기호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는 대중매체의 이미지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왔던 여러분 이 구절, 특히 1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 이렇게 다음 부분에 이렇게 다른 말로 짜깁기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세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텍스트 역시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호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 근데 뭘 그렸을까요? 그림이 너무 푸진가요? 자, 여러분 이거 뭘 그린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화장실 표시거든요. 이거 화장실 그린 거야, 얘들아. 이러면 봐봐, 이 이미지잖아. 그러면 이 이미지가 얘들아 지금 뭐가 되었냐면 기호가 된 거거든. 자, 이 기호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딱 보여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장실이라고 발음을 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라고 하는 음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화장실이라고 내가 표기할 수도 있지. 뭐야? 기표네. 근데 이거를 딱 여러분 들으면 아 우리가 뭐 얘들아 대변이나 소변이나 용변을 보는 곳 혹은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얘들아 변기가 이렇게 이미지가 생각날 수도 있고 의미가 있잖아. 그 의미가 있으면 이건 기인. 그럼 자, 저 기호도 이미지도 여러분 기표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누가? 소시루하고 바르트가. 자, 그러면 이렇게 기호로 볼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이 기호는 이 이미지는 전 세계 어디로 가도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의미만 만들어내요. 그쵸? 단일한 의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이 기호를 1차 기호라고 한대. 그러면 1차 기호에 정의 들어가지. 자, 그리고 1차 기호 체계에서 사회 역사적 맥락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층위의 의미가 결합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기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기호는 그러면 몇 차? 1차 기호에다가 다시 또 다른 여기에 기표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기가 덧붙여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면 이걸 2차 기호 체계라고 할 거야. 그러면 2차 기호 체계의 개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런 2차 기호 체계를 현대의 신화라고 한대요. 근데 이러면 현대의 신화는 이미 몇 번째 문단에 정의가 나왔지? 1문단에 정의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2차 기호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2차 기호 체계는 1차 기호로에다가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져서 만들어졌다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여러분 얘는 대중매체의 이미지나 텍스트에 사회 문화적 특정 의미가 결합해서 여러분 수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건 이게 2차 기호 체계라고 봐도 되지. 왜냐면 얘네들 의미 똑같으니까 1문단에 있던 현대의 신화의 개념은 얘의 개념이기도 한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현대의 신화는 원래의 의미에다가 그럼 여러분 원래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몇 차? 1차가 갖고 있는 의미에다가 사회적 이념적 함의가 덧붙여지는 거야. 그럼 자, 원래 의미라고 했으니까 얘는 1차 기호가 갖고 있는 특성인데 1차 기호에다가 여러분 이 의미가 더해졌거든? 그럼 이거는 여러분 2차 기호의 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져서 형성이 돼서 그건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차 기호 체계하고 2차 기호 체계의 관계야. 자, 1차 기호 체계는 기호가 있으면 기표랑 당연히 기가 여러분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기호죠. 자, 근데 이 1차 기호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그 만들어진 애가
이러면 2차 기호한테는 뭘로 쓰이는 거야? 기표로 쓰인대요. 그래서 1차 기호는 2차 기호의 기표로 사용이 되고 그게 다시 기이가 되어서 기이가 만나서 새로운 기호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이때 기표는 1차 기호 체계잖아, 얘들아. 1차 기호 체계에다가 어떤 기이가 결합할 거라고 했냐면 사회 역사적 혹은 사회 문화적 어떤 의미가 다 결합이 될 거래. 그럼 여기 나온 대로는 사회역 문화적 맥락 혹은 여러분 사회나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나 아니면 의미들이 여기다가 결합이 되면 그럼 자 이게 기표 이게 기이 그러면 여러분 기호가 만들어지죠? 그게 무슨 기호? 이게 2차 기호. 그러면 2차 기호는 다른 말로 현대의 신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차 기호랑 2차 기호의 이런 어떤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이 1차 기호의 목적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게 목표예요? 단일 의미. 누가 봐도 다 똑같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게 목표야. 1차 기호는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다. 자, 근데 2차 기호는 얘도 그럼 기호고 언어니까 당연히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떤 의미를 전달할 거냐면 특정한 여러분 의미를 전달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특정한 의미는 여러분 이미 1문단에서 여러분이 찾으셨어요. 1문단에서 찾아봐. 이러면 2차 기호 체계, 즉 현대의 신화는 무엇을 전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을까? 이념과 권력. 우리 밑줄을 지다. 이념이나 혹은 이념과 권력이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얘들아 자연스럽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약간 우리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전에 여러분 선생님 뉴스를 봤는데 어떤 여러분 그 산에서 바위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 근데 그 바위에 뭐라고 적혔냐면 빨간색으로 불교심 이렇게 적혀져 있어. 빨간색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엎어져 있던 애가 이렇게 들러져가지고 여기다 빨간색으로 막 얘다 색칠이 이렇게 되고 막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댓글 달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 혹시 예전에 그 빨갱이들이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저거 쓴 거 아니야?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염료 여기 쓰여져 있는 그 염료랑 그걸 분석해 보니까 조선시대 때 쓰였던 거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불교 여러분 조심할 때 옛날 표기잖아. 조선시대 때 불이 나는 거를 방지하려고 산에 나는 걸 방지하려고 표지판처럼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원래 우리는 빨간색 지금도 봐 빨간색은 주의하라는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통 표지판 같은 건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빨간색은 대부분 여러분 1차적으로 주의하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1차 기호로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고 나고 나니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뭔가 글씨가 쓰여져 있거나 빨간색이면 이거 무슨 얘들아 사회주의 아니야? 이거 뭐 얘들아 간첩이 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이런 게 얘들아 이념이 빨간색에다가 들어가 버렸지. 그게 뭐야? 그게 2차 기호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2차 기호는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네 번째 문단 한번 봐보자. 자, 그는 현대의 신화가 단순히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데요. 자, 여러분 그냥 신화를 생각해보세요. 현대 신화 말고 그냥 신화는 역사적인 사건을 반영하기는 해요. 물론 여러분 주몽이 여러분 고구려를 세웠고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운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헛된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아래에서 태어났대? 여러분 주몽이 얘들아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알을 얘들아 돼지우유에다가 넣거든? 근데 여러분 돼지는 잡식성이어가지고 사람도 잡는 거. 근데 그 알이라고 못 먹을까?
여러분 그 아래가 피해 다녔다 이거는 다 거짓말 같단 말이야. 여러분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이것도 뭔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박혁거세 이제 아내가 알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야. 뭐에서 태어났다고 하냐면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나. 여러분 이제 생식기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여기 옆구리에서 태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 이 신하들이라고 하는 명칭이 왜 붙었냐면 신하는 허구가 있어. 그러면 이 현대의 신화도 여러분 단순히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에서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구나 이게 아니라 허구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자 아까 뭐 하냐면 특정 사회 이념이나 아니면 권력들을 뭐 해요? 의미를 넣어놓잖아요. 의도를 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허구가 있지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로는 허구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서 사실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얘들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건 진짜야, 저거는 거짓말이 없어 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신화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까 앞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수용된다고 했죠. 자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여러분 허구의 이미지보다 단 어떤 진짜 사실처럼 여러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 얘는 거짓이 없어 이렇게 본다는 거야. 자 현대신화는 현실을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하고 재구성한 의미를 마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짜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의도해서 재구성해서 만든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바르트는 이걸 자연화라고 개념을 설명하는데 인위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그 구성 과정을 감추고 스스로를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드러내는 현상을 자연화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화에 여러분 정의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랑 네 번째 문단을 중간까지 읽었거든요. 그 중간까지 읽은 거에서 여러분 조금 비슷한 여러분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 그걸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인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 썼거든요. 자연화에서 인위적으로 구성됐다라는 거를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3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거랑 의미가 비슷한 걸 찾을 거야. 3문단 첫 번째에서 허구, 맞아, 허구야, 허구. 그러면 인위적으로 구성됐다라는 건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는 허구랑 의미가 비슷한 거고요. 자, 더 찾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줄에서도 한번 찾아볼래? 세 번째 줄에서 선택되고 재구성되던 거더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선택되고 재구성된 한 의미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자, 근데 그 인위적인 애가 스스로를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러면 스스로 중립적인 것처럼 표현된다라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한 말을 여러분 우리 저기 세 번째 줄에서 찾을게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처럼.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본리나 자연의 선미는 이런 본질이나 선미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거든. 그럼 이 객관적인 진리는 주관적인 게 아니니까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딱 하나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얘가 자기가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진리처럼 객관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내용이랑 비슷한 단어들 들어갔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보면 현대의 신화가 여러분 의미를 대중들에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 전파를 시키냐면 여러분 가짜인데 허구인데 진짜인 것처럼 해서 계속 여러분 수용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 선택하고 재구성한 걸 보편적으로 보내고 자연화를 시켜서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거를 여러분 현대의 신화가 의미를 대중들에게 수용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때 현대의 신화는 이념을 더 공고히 해서 수용자가 그 사회 구성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분명 여러분 이 이념은 사회의 어떤 한 요소거든. 뭐 사회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요소인데 그게 아니라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야.
자, 전통적인 선전처럼 강제적으로 이념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 기호를 통해 은밀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념을 전파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전통적 선전하고 여기 현대의 신화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이 문장은? 대조. 왜냐면 차이점 들어가잖아. 근데 여러분 두 개의 공통점도 있다. 공통점을 서술하는 게 뭐지 얘들아? 비교. 그러면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그래서 비교 대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비교 대조를 쓰기 전에 여러분 우선 여러분 여기서 일상적 기호라는 말을 썼거든. 다른 말로 바꿔볼까? 대중매체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념이 전파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옆에 빈칸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이 전통적 선정과 여러분 이 현대의 신화는 공통적으로 여러분 이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해요. 이념을 전파한다. 자, 근데 차이점이 있어. 여러분 전통적 선전은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이념을 전파하려고 집집마다 주석들의 얼굴을 막 다 붙이잖아. 그거 얘들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잖아요. 충성 바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강제주의죠. 자, 그런데 현대의 신화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된대. 그래서 그거를 은밀하다라고 선생님 쓸 건데 은밀히 전 주입시키지만 그거를 여러분 지금 나온 개념으로 설명하면 자연화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연화로 여러분 이념을 전파시킨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문단 한번 가보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르트는 프랑스 한 잡지 표지를 예시로 들어요. 그럼 여러분 예시를 들었으니까 서술 방식의 예시를 쓰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잡지가 들어갔잖아. 그럼 이 잡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될까? 대중매체. 그러면 얘는 대중매체고, 자, 대부분 여러분 잡지 표지는 여러분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표지는 대중매체의 뭘까요? 이미지. 그러면 대중매체의 이미지에 어떤 2차 기호가 들어갔는지 현대 신화가 들어갔는지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야. 자, 이 표지에 프랑스 국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하는 흑인 군인 사진이 걸려져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거수 경례라고 하는 것만 본다면 자, 이 여러분 단어, 언어잖아. 그러면 거수경례라고 하는 이 언어는 기호예요. 얘는 어떤 기표를 가지고 있냐면 경례라고 발음을 한다든지 경례라고 표기를 하든지. 그쵸? 이러면 음성과 표기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여기 이러면 음성 표시를 할게요. 경례. 물론 여러분 발음하면 경례해서 여러분 니은 발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음성이라고 그냥 표시해서, 자, 이거고 여기에 기가 담겨져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 거수경례를 하는 이유는 나보다 여러분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충성을 바치겠다, 혹은 이 국가에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경례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져? 아, 이거는 충성 혹은 인사의 개념인 거지. 그러면 어떤 의미만 있는 거냐면 그냥 단일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몇 차 기호가 돼야 돼요? 거수경례는 1차 기호가 돼요. 그러면 그냥 거수경례는 1차 기호로서 작용을 하는데, 근데 얘가 잡지에 프랑스 국기를 향해서 흑인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기호 자체, 기호 자체라서 자 이미지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 잡지 표지에 있는 이미지 자체가 2차 기호 체계가 되어서 하나의 기표로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기호가 여러분 2차 기호의 기표가 되고, 여기에 프랑스는 인종차별 없는 관대한 국가라고 하는 기가 더 붙으면서 여러분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 2차 기호가 만들어진 거니까 현대 신화가 만들어진 거네. 자, 이렇게 표지 이미지는 프랑스의 얘들아 다문화 포용성, 흑인의 국가 충성심, 프랑스의 정의로움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현대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백인들이 주가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흑인이 얘들아 국기를 향해서 충성을 바치고 있으면 흑인이어도 국가에 충성하면 우리는 흑인이어도 받아준다. 이런 의미인 거야. 우리가 얘들아 우리나라는 국가에 충성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포용해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프랑스를 좋게 설명하고 있는 거네. 프랑스에 대한 여러분 편파적인 인식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잡지에. 자, 그러면 이렇게 정교한 연출과 여러분 반복적인 논출을 통해서 이미지가 이러면 이 잡지 같은 데에서 전파가 되면 사회 이념적 의미는 독자에게는 당연한 거야. 이 프랑스는 당연히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나라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당연히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념을 여러분 전파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옆에 여러분 선생님 여기 써놓은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프랑스에 여러분 요 그냥 여러분 선생님 이제 얼굴 색도 안 했거든. 그냥 거수경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냥 충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 얘 자체는 그냥 1차 기호인데 근데 여기에 프랑스 국기와 흑인의 얼굴을 색을 딱 결합을 시켜버리면 이 1차 기호가 하나의 기표가 되고 여기 기이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의미가 더해져서 기호가 만들어져요. 이때 기호는 몇 차 기호? 2차 기호. 그게 현대의 신화죠. 그러면 이 현대의 신화는 여러분 신화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대놓고 여러분 이념을 전파시키는 게 아니라 은밀히 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 은밀히를 다른 말로 암묵적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암묵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래 여섯 번째 문단 한번 봐보자. 바르트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현대의 신화가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왜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은밀히 전달됐으니까 나도 모르게 전파가 된 거지. 이러면 당연한 사실처럼 전파됐으니까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히 본래부터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중매체나 문화산업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이 비판을 할 때 수용자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냥 아래 빈칸만 채워버릴게 얘들아. 자, 수용자가 얘들아 현대의 신화가 있으면 이 신화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전파되냐면 일상의 기호, 즉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야. 얘가 얘들아 매개야. 그럼 이 매개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독자한테 어떻게 전파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은밀히 당연한 사실로 전파가 되죠. 자, 그때 수동적인 이 수용자는요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요.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 근데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뭘 하냐면 사회적인 맥락도 고려하고요. 이 기호가 혹시나 역사적으로 뭔가 부족한 건 없는지 역사적 조건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에 이념이 작동되는 건 아닌지 이념적 작용도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대중매체나 문화산업이 아까 얘들아 프랑스 잡지 봐봐봐. 프랑스한테만 여러분 유리하게 얘들아 이미지를 만들어냈잖아. 그거는 여러분 중립적인 게 아니라 편파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말을 바꿀 거예요.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대상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특정 이념을 여러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재생산하고. 현대 신화가 은밀히 당연한 사실처럼 수용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 아까 자연화 되고, 자 1차 의미뿐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런 의미가 숨어있네. 여러분 숨어있는 의미 함의 여러분 본문에
지문에서 여러분 그 소시르가 어떻게 언어학을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출 나왔던 거 선생님 뒤에 넣어놨거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얘들아 우리 그 기호가 갖고 있는 언어의 특성 아까 이거 사회성, 자의성 있었잖아. 그 말고 몇 개 더 있어. 이거를 여러분 소시르랑 연결해서 낼 수 있으면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숙제. 여러분 그 선생님 답지에 다 저번 주 답지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숙제 준 것들 문제 다 풀어